네, 당초 3월 중순경이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국민들의 전망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하루 이틀 좀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윤 대통령은 석방이 되면서 우리 사회 갈등에 극에 이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슈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연결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긴박히 돌아가고 있는 여의도 상황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해남완도 진도 출신 박지원입니다. 예, 건강하시죠 의원님? 좋습니다. 예. 요즘 윤석열 때문에 예.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아유, 그러시군요. 자, 의원님, 지금 당초에는 지난주에 좀 이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받아볼 수 있을까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만 좀 오늘까지도 아직 뭐 별론 기일이 선고 기일이 지금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저도 그러했지만은 모든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도 지난 금요일 14일이 결정되고 예. 윤석열은 파면된다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결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지만은 21일 오는 금요일 네. 반드시 파면 결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는 뭐 당초 우리 국민들의 큰 기대와는 달리 이처럼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 어떤 것 때문에 좀 늦춰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좀 잡히는 게 있으신지요? 글쎄요, 뭐 여러 설들이 설왕설래하지만은 제가 듣고 있기로는 8분의 헌법재판관들이 이건 세계적인 판결문 아니겠어요? 결정문이죠. 네. 그리고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남는 결정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러한 결정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자, 현재 좀 선고가 늦춰지는 사이에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됐던 구속됐던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됐습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무책임한 결정이다라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석방 모습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건 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고 5,200만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생각지도 못한 사변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그 판사의 판결문은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날짜가 아니고 시간 계산으로 구속 기간을 계산한 거죠. 계산을 했고 또 판결문에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라 하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은 반드시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불상사가 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관례가 날짜로 계산을 하고 또 자기들의 모든 교육도 시험 문제도 그렇게 출제되고 그 시간으로 계산한 그 다음에도 대검에서 날짜로 계산한다 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또 법원에서 그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은 검찰로서는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기피해서 참 윤석열 검찰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만약에 집안에 상이 나오면은 3일장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72시간 장이라고 표시할 건가? 5일장으로 표시한 거 120시간 장으로 표시할 건가? 저도 진짜 어리둥절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찌됐든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서
우리 사회 갈등도 정말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헌재가 어떠한 경우에도 오는 21일 금요일까지는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라는 정말 엄중하게 촉구를 하셨는데 좀 더 부연해서 한 말씀 좀 강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완전히 분열돼 있고 지난 주말 오늘 계속해서 전국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찬탄도 반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때 1670조의 비용이 들었다. 그런 계산이 나왔는데 네. 이번 윤석열 계엄 이 파동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천조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할 건데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이 망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헌법재판관님들의 현명한 신속한 그러한 결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자, 상황이 이런데도 이철우 경북도지사죠.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기 운동을 좀 전개하자 이런 취지의 SNS 글을 올렸다가 삭제해서 논란도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SNS를 보고 매우 강하게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변인님, 그렇죠. 이런 그 글을 올리시는 그 광역 단체장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극우 세력들은 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지 말게 하자.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대통령님, 여사님이라고 부르자고 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 이후 각하란 말은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러한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상가마마, 전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이렇게 부르자고 제안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하는데 네. 이런 총체적 부조리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곧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다. 그래서 저는 거듭 신속하고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해 주시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를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승복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야당이 좀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지적인데 하물며 조갑재닷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갑재 이 보수 논객인데요. 이분도 지난 15일 자신의 이제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요.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 왜 야당과 국민을 끌어들이느냐 이렇게 일가를 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승복 논란 때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하지 않는 국민은 우리 5,200만 중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는 윤석열이 그러한 것을 불복해서 사회적 파장,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감옥에서 나와서 있는데 빨리 검찰과 사법부에서는 재구속을 해서 이 세상과 격리시켜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을 곳은 감옥이다. 저는 윤석열의 승복은 감옥으로 가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뭐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결과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좀 석방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그 기세 등등한 대통령 경호처 당시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다소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해서 해임을 하는 중징계 의결을 하는 이런 상황들 생기고 있고요.
검찰이 또 연이은 구속영장의 기각으로 경호처 사실상 수장자를 유지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의 인사보복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런 좀 경호처에 대한 인사보복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글쎄요, 그 맹충파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예. 윤석열 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때 질서를 지켜준 우리 경호처 직원들을 지금 인사조치를 하고 축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위법입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경찰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네. 네 번째 구속영장을 공수처를 통해서 신청했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부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김성훈 처장도 우리 사회와 격리시키고 네. 엄중한 내란 동조자로 내란 세력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경호처 김성훈 차장이 한 인사조치는 다시 환원돼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요. 예, 정당한 또 불법적인 상관의 명령을 어찌 보면 그 경호처 일부 양심 있는 간부들이 수명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억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예, 윤석열 대통령을 총한방 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한 것을 높이 평가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방해한 김성훈 차장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지 여기에 법을 지켜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네, 원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최상목 권한대행 지난주였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부한 이유를 봤더니 수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을 도입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글쎄요.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8번째 한 윤석열 투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상목 대행의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네.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권의 많은 대통령 후보를 꿈꾸는 정치인들과 윤석열, 김건희가 선거에 개입한 그런 문제 등이 있는데 이것마저 거부권 행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란 동조 세력으로서 처벌을 받는 것을 지금 노면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야권엔 끝까지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고 예. 만약 21일 이번 주 금요일 윤석열 파면 결정이 나면은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세상이 정말 거꾸로 돌아가고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말 씁쓸한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자, 헌법재판소에서 또 연이어서 이 탄핵을 좀 올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각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그렇고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도 모두 기각돼서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 혹여 윤 대통령 탄핵도 좀 이와 닮은 걸로 좀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꽤 큽니다. 의원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윤석열의 석방 등 이러한 기각 판결이 연속 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염려를 하고 혹시 윤석열도 기각돼서 다시 복귀하는 것 아니냐 하는 염려를 굉장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감사원장이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세 분의 검사를 탄핵을 기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는 승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그 의지를 헌재 재판관들의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모든 것은 결과만 잘 나오면 윤석열로 되니까요. 비결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때 아닌 암살 제보가 계속 구체적인 정황들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대외 활동하는데 이 대표가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하고 있고 경찰에 좀 신변보호 강화 요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저에게도 예. 그 707 부대가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예. 암살을 이재명 대표도 하고 박지원 너도 겨누고 있다. 아하. 나서지 마라. 예. 앞장서지 마라. 하는 그러한 문자를 받아서 법사위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마는 네. 어떻게 됐든 이 극우라고 하는 것은 극좌도 문제이지만은 테러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분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연락이 갔고, 예. 저한테도 그러한 문자가 왔기 때문에 결국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는 제1당의 대표이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철저한 경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께서도 그 제보를 받으신 내용들을 이제 쭉 검토를 해 보셨을 건데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는 제보로 판단하신 거죠? 글쎄요, 그런 문자를 받았는데 예. 저에게는 늘 그러한 소위 고갈 협박하는 아하. 문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동시에 보도가 되길래 저도 법사위에서 제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는 특히 조심해야 그러한 하셔야죠. 테러의 예.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전직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1년 내지 3년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경호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폼페이어 전 CIA 부장이 한국에 나왔을 때 보니까 진짜 엄중한 경호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저를 고발하면서 그 경호원들 전부 다 원대 복귀시켜서 아, 그렇군요. 제가 만약 그러한 납치나 네. 위협을 당했을 때는 국가 기밀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저는 늘 조심하고 있고 예. 어떠한 경우에도 저 혼자 행동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는 청년들과 함께 네.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스스로가 그렇군요. 조심해야죠. 그럼요. 예. 공적으로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만 완전히 그걸 다 무시를 하고 의원님을 홀로 광야로 지금 떠민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치사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우리 자기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면은 예. 경호 안 받을까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번에 뭐 구치소에서도 교도소에서도 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출장 예. 경호를 받지 않았습니까? 옆방에서요. 예. 굳이 뭐 교도소까지 경호를 할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건 불법이죠. 그러니까요. 예. 우리 박지원 의원님 정말 존경하는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서도 또 국정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각별히 좀 몸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세상이 금방 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에 뭐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측근들의 적극적인 큰 지원을 받았다 뭐 접촉해서 이런 보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이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한 것은 풍문으로만 들었지만은 그러한 보도가 있다면 그런 개연성은 충분하다. 예. 이렇게 보고 신천지는 최근에 해남에서도 교회를 오픈하면서 약 2,000명의 신자들이 모였고 다른 지역에서 물론 다 왔죠. 예. 이만희 주교도
교주도 거기를 다녀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조심해야죠. 그리고 만약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요. 5234번 쓰는 애청자님께서 박지원 의원님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핵 선고가 이번 주에는 꼭 나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이번 주 넘기면 혹여 기각이 될 거라는 무서운 말도 나돌더라고요. 라는 또 문자 주셨고 2461번을 쓴 애청자님께서는 윤석열 부부가 나란히 입학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기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모두 힘냅시다 하셨고요. 5234번께서는 이 대통령 탄핵이 빨리 인용이 되고 또 조기 대선으로 혼란스러운 우리나라 전국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이 탄핵 인용이 되고 그 이후에도 예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또 응원의 문자, 부탁의 문자들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보내주셨네요, 의원님. 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방송 4번 하고 강연도 하고 예. 열심히 활동하기 때문에 네.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로 파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와 함성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 주 21일 정도에는 반드시 나올 것으로 보고요. 저희가 또 향후 진행되는 전국 사항들 우리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박지원 의원님을 모시고 이야기 또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세태 속에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을 핵심 트렌드만 분석해 손쉽게 전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남북을 둘러싼 국제적 정세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복한 동행.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기상천외한 세상의 모든 날씨 이야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OTT 출연료와 제작비 문제는 톱 배우들의 출연료 급등과 제작비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대형 OTT의 독과점 그리고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OTT 출연료와 제작비 문제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 시장의 문제점 등을 두루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최유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OTT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출연료가 과연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 출연 계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요. 이 출연료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략 알려지기로는 올해 초 오징어 게임 2가 화제성이 커지면서 출연진이 거액의 출연료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주인공격인 이정재 씨는 회당 100만 달러, 네, 우리 돈 13억 원에 달하는 출연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당이에요, 회당. 네. 그리고 심지어 주연급이 아닌 조연급 배우들의 조연급도 회당 출연료가 3억 원에 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OTT 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대략적으로 넷플릭스가 그동안 거액의 출연료가 도마에 올랐던 만큼 뭐 이 정도는 될 거라고 대체로 영화 업계에서는 보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앞세워서 유명 배우를 싹쓸이하고 있는 넷플릭스 때문에 업계 전체가 죽을 맛입니다. 드라마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참고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의 국내 드라마 역대 최대 제작비인 1,000억 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 출연자들의 출연료가 제작비를 상승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23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낸 보고서를 살펴봐도 예. 이게 지금 출연료가 제작비 전체를 올리는데 아주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OTT 플랫폼 유통망을 이걸 바탕으로 K-드라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출연료도 폭등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스타들의 이 출연료는 시장가로 움직이고 있어서 제작자들은 그 편성, 광고 판매, 해외 판매에 유리한 배우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더군다나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OTT 플랫폼 바탕으로 더욱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점 이후로 해외에서도 통하는 스타들,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스타들 위주로 좀 무슨 회당 3억 원에서 5억 원대가 보통 이제 1번 주인공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OTT 플랫폼에서 선호하는 배우를 섭외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정도의 배우가 많게 잡아도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연료 경쟁에 붙고 계속 출연료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 출연료비 지금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악순환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은 업계 전체가 공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자,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OTT 업계들은 그 타겟책으로 여러 가지 좀 대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종 OTT들은 이 규모의 경제, 돈으로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이 적자 줄이고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합병입니다. 2023년 12월에 티빙과 웨이브가 서로 합병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둘 다 토종 OTT 1, 2위 사업자거든요. 이게 잘 되면은 운영비 절감하고 콘텐츠 투자 부담을 지금보다 낮출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투자의 효율입니다. 워낙 드라마, 뭐 영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말고 좀 더 이렇게 인기 높은 콘텐츠 위주로 제작하면 안 될까? 그래서 나온 것이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으로 경기 중계하고 뭐 예능이나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장르를 늘림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죠. 이런 두 번째 방식이 있고 세 번째로는 요금제 개선입니다. 티빙이 2024년 3월부터 넷플릭스처럼 광고 기반 요금제를 출시했고요. 또 계정 공유 유료화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지금 토종 OTT가 넷플릭스와 이용자 수 차이를 점차 줄여가면서 영업 손실도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예. 자, 토종 OTT가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고 추진하는 것 어쩌면 뭐 옳습니다만, 자, 그렇다 보니까 국내 OTT의 드라마나 영화 등의 제작비가 많이 드는 콘텐츠가 줄어든다는 이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 사실 넷플릭스 등장 이후 제작비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드라마도 이제 회당 제작비가 30억 원대로 뛰었어요. 그래서 보통 드라마 만드는 한 200억 정도가 기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힘든 거죠. 그러니까 토종 OTT는 제작 감축을 해야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기의 K-드라마 시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 OTT와 TV 방송국을 통해서 공개된 K-드라마가 역대 최대 141편이었거든요. 근데 2024년, 2년 후에 한 100편 남짓으로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타개하려고 드라마나 영화 말고 예능물 뭐 이렇게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우리 토종 OTT가 예능물 쪽으로 가니까 글로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도 또 따라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흑백요리사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예능물도 한참 이렇게 성공한단 말이죠.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 K-드라마는 퇴조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예상했던 대로 토종 OTT가 분투하는 형국으로 이해는 되는데요. 뭐 여전히 기대를 했던 TV인과 웨이브의 합병, 해를 넘겨서 올해까지도 실행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넷플릭스 독주를 견제할 거대 토종 OTT로 기대를 모았는데 양해각서를 2023년 12월에 했는데 1년 넘도록 답보 상태예요. 티빙과 웨이브가 이렇게 합병의 뜻을 모았는데 양쪽에서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 겁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요. 티빙이 CJ ENM이 49, KT사회사 KT 스튜디오 진이가 13.5%예요. 웨이브도 모회사 SK 스퀘어가 40.5%, 지상파 3사가 19.8%씩 보유하고 있는데 지상파가 제일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까스로 지난해 10월 달에 지상파 3사가 가까스 합병에 동의하면서 급물살 타는구나, 이제 합병되는구나라고 했는데 KT가 제동을 겁니다.
KT가 왜냐하면 지금 유료 방송이 1293만 명으로 1등이거든요. 여기서 매출 기여도도 높고 자칫 잘못하면 KT가 가지고 있는 이 뭐랄까 그 매출이 손해가 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모양입니다. 네. 자, KT가 TVN과 웨이브의 합병에 제동을 건 이유가 궁금한데요. 지상파도 합의한 마당에 KT만 결심하면 문제 쉽게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럼 뭐 KT만 사실 결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우려, 그러니까 KT가 IPTV 가입자가 제일 많은데 예. 지금 IPTV는 보니까 SK나 LG가 조금씩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KT가 성장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KT가 자칫 잘못해서 OTT가 커지면은 우리 KT의 주력 매출인 IPTV 가입자 감소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제고에 유리한지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OTT 시장이 이렇게 막 커지면은 이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유료 방송을 해지하는 거예요. 이걸 코드 커팅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KT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정부가 토종 OTT 육성에 또 적극적인 상황에서 KT도 계속해서 시간을 끌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K-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이렇게 막 뻗어나가게 되는 것은 정부가 전략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K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이라고 지난해 12월 달 과기정통부가 내놨는데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막 밀면은 KT도 어쨌든 뭐 끝까지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KT가 이 미디어나 콘텐츠 시장에 주도권을 놓고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조만간에 좀 다시 출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자, 그냥 뭐 넷플릭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고요. 세금은 예. 찔끔 낸다. 이렇게 해서 한때 좀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넷플릭스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지금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우리나라에 지사를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최대 274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274조 원. 그러면 이 매출 기록으로 이들이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어느 정도 되냐? 한 22조 원 정도 되거든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 8천억 원 기록했어요. 근데 법인세는 36억 원을 납부하는데 그쳤습니다. 네. 전체 매출 가운데 6,960억 원을 매출 원가로 신고했고 이 중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본사에다가 보낸 돈이 6,644억 원이라는 거예요. 작년 전체 매출의 81%를 미국에 보내버린 거죠. 반면 우리나라에 낸 법인세는 매출의 겨우 0.4%밖에 안 되는 36억 원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넷플릭스의 매출 원가를 높게 책정해서 국내 이익을 낮추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낸 거 아니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어디 넷플릭스만 그러겠습니까? 구글은 아니고 페이스북은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넷플릭스가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780억 원을 추징받았어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이 추징금을 납부하고 나서 이에 납부는 납부대로 하고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 막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는 일단 대안으로 넷플릭스에 대해서 디지털 바우처,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해라라고 대안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사회 취약계층도 기본적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OTT 등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인데 지금 국내 OTT는 아까 말씀드린 TVN과 웨이브는 시범 사업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당신들 진짜 세금 내기 싫으면 이거 사업이라도 해라 라고 제안을 한 상태인데 예. 아직 이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실시되고 이후에 상황을 확대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